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 편집인입니다. 코로나19 쇼크 여파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은 시점이죠. 올해 1분기에 무려 5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적자 폭은 월별 재정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날 발표한 재정동향 5월에 살펴보니까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같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말해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 3천억 원의 적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경제 상황 악화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정부의 씀씀이는 더 커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죠.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69조 5천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5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3월 감소폭만 6조 원이나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는 4월 이후의 세수 감소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지출은 씀씀이도 커진 데다가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이유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두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을 거치면서 89조 4천억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됩니다만은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120조 원까지 적자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세수 부진까지 겹친다 그러면 130조에서 140조 원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나라빚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 국가 채무 증가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면 곧바로 이제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 채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에 열린 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제 2020년 예산을 앞두고 한 회의죠. 여기서 국가 채무 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에 대해서 이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 채무 비율 평균이 100% 이상인데 왜 우리만 40%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느냐?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반박한 바 있죠. 국가 채무 비율이 40%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9월 이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비판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마지노선인 40% 선을 넘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권 8년,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 5년에 박근혜 정부 이제 3년 만이니까 8년이죠. 이 8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이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었죠. 당시 민주당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빚을 지지 못하게 강제하는 재정 건전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완전히 호떡 뒤집듯 뒤집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작정 퍼주기식 확대 재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2016년 626조 9천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3년 만에 2019년 740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올해 2020년 이미 예정된 3차 추경까지 합치면 대략 848조 9천억 원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은 43% 수준입니다. 아마도 2020년 말이면 국가 채무는 거의 900조 원에 육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의 재정 확대에 발맞춰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국가 채무 비율이 60% 넘어서면 뭔 문제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치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리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 비율은 60%가 아니라 순식간에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1984년 국가 채무 비율이 40%였던 그리스, 불과 9년 만에 100%를 넘어섰고요. 스페인은 6년 만에,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1999년 40%에서 불과 3년 만에 152%를 넘어섰습니다.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착각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국가 채무 40% 마지노선을 무시하는 가장 큰 핑계는 OECD 평균 109%보다 크게 낮다는 점을 둡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민주당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100%가 넘는 나라들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달러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일본 엔화, 유럽 연합의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축통화국가라고 그러는데, 이 기축통화국가는 뭐 미국이야 뭐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런 쪽으로는 부도가 날 수 없죠.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 역시 그에 준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이런 기축통화 국가들의 국가 채무는 2017년 일본 223%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106%, 평균 98.2% 수준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를 비롯해가지고 비기축통화 국가들의 국가 채무 평균은 54.5%입니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뉴질랜드는 이제 35%, 호주는 44%, 노르웨이 46%, 덴마크 48%, 스웨덴 50% 이렇게 다른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직 국가 채무 비율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국가 채무 외에도 숨겨진 빚이 많다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부의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채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78조 원이나 됩니다. 이건 GDP 대비 56.9%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OECD 평균을 훨씬 넘었다는 의미죠. 여기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운용을 아무리 잘해도 저절로 국가 채무는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독일은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할 당시에 국가 채무 비율이 20%에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덴마크와 스웨덴도 3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7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36%나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령화 속도도 빨라가지고요. GDP 대비 복지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심각하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령화라든지 코로나19 같은 돌발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됩니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한데 전체 GDP의 한 30% 수준인 600조 원 정도 들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작 이렇게 진짜 경제의 펀더멘탈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현금 퍼주기에 더 눈독 들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물수도 쓰면서 정작 경제 회생은 갈수록 이제 뭐라 그럴까요? 늦어진다 그럴까요?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나게 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어려지면서 국가 경제가 파국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에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S&P라고 그러죠. 여기도 최근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균형 재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진행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가 채무 비율이 단숨에 43%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현금 살포라는 단맛을 본 국민들은 또다시
추가 재난지원금을 발하게 될 것이고, 이미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거, 이런 재정 건전성을 더욱 흔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4차, 5차 추경도 하자고 나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된다 그러면 국채 조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채은행과 민간 기업의 신용 등급에도 줄줄이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실적 자체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우리 기업들은 당장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진짜 경제 위기가 내년에 불게 될 겁니다. 그런 경고를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 채무 50%를 넘어서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예상대로라면 3차 추경이 이루어지는 6월 말경이면 국가 채무가 850조 이르면서 그 비율도 43%에 이를 것입니다. 어쩌면 4, 5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서 국가 채무는 9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그 비율도 45%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는 돈 좀 버는 부잣집이 가세가 기울어졌음에도 옛날 쓰던 가락으로 돈을 펑펑 쓰고 거기에다가 빚까지 내면서 돈을 물쓰듯 한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지도 않은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5조 원 적자였죠.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개 기금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 적자, 이미 말씀드렸죠. 55조 원입니다. 아마도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현금 살포를 한 탓일 겁니다.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2020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9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총 생산 대비 6%입니다. 단숨에 6%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비율은 유럽연합, EU가 위험수위로 보는 기준선 3%의 2배나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도 문제를 삼는 적폐 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누적 흑자액이 115조에 달했는데 이를 불과 2년 만에 91조 적자로 반전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엄청난 적자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러면서 몇십 조, 몇백 조 쓰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빚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고 곧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30대, 40대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라가 있었죠.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남미 파퓰리즘의 원조죠.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국민한테 아무리 줘도 경제는 안 망한다라고 큰소리 쳤었죠. 그러면서 지나친 파퓰리즘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가짜 뉴스라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윽박질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더더욱 우려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 채무의 실상을 속이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들을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공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2019년 한 해 늘어난 빚만 14조 원입니다. 누적 부채가 129조 원에 이릅니다. 탈원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런 공공기관 부채는 GDP의 70%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가 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묘한 눈속임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넓은 의미의 국가 채무는 2018년에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또 어떻습니까? 가계빚까지 합친 것을 국가 채무 개념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이미 240% 육박합니다. 세계 최고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드러난 국가 채무 43%를 가지고 아직도 낮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대국민 사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일종의 세대 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 재정 관리는 그야말로 투명해야 되고요. 솔직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숫자를 조작하고 숨기면서 국가 재정을 다룬다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재정 적자는 용인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수지 균형을 반드시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당이 이러한 국가 재정 관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경고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수 정당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총량, 그러니까 재정 적자, 정부 부채, 정부 지출 등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한 준칙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걸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 중립적 재정기구의 설치도 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회 의석수 103석으로 초라해졌지만 보수 정당으로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해낸다면 국민은 이 보수 정당에 신뢰를 주게 될 겁니다. 그 믿음직함이 이 보수 정당의 지지를 회복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화이트함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